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죠.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제13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측 설득에도 출석을 거부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장성우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헌재 출석 13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이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인물도 나오지 않아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41일 만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죠.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또 하지 않았는데 일단 속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와서 유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한테도 혹시 증언을 잘못하면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여론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라고 보십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지금은 진영 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단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리인단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서로 간에는 서로 충분히 수기를 했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이제 대통령 측에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하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 아래 진행된다고 봐야죠. 그동안에 헌재 증인 출석 요구를 총 이번까지 3차례나 했는데 계속 안 했거든요. 근데 3차례 요구했는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하고는 이제 긴밀하게 서로 연락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안봉근 전 설득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 표면적인 이유도 그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설득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해명하는 그런 이제 수사적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참석하는 것보다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참석하면 더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월호 7시간 핵심 키맨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선 손님들 또 출입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증인으로 나오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속 나올 것처럼 했던 거는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리한 결정적인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헌법재판 이 재판 자체가 탄핵 심판 자체가 3월 13일 이후로 연기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결국 이제 증인 출석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얻은 거죠. 동시에 또 그리고 고영태 지금 녹취록 2,000개 되는 녹취록 39개를 지금 증거 채택했지 않습니까? 29개죠. 29개입니까? 네, 그걸 이제 증거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이게 증거 재판 기일이 잡히면은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굉장히 어려워질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판단이 좀 기다려지는 부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자, 이 고영태의 녹취 파일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향을 줄 뿐더러 고영태 씨도 참고인신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물론 공범으로 내부 고발자에서 공범으로 내부 고발자에서 공범이죠. 공범인데 이것은 특검에서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검찰로 이 수사가 넘겨지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녹취록이 지금 녹취 파일이 2,000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는 지금 29개를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대리인단에서 이것을 지금 녹취를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거 증거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봤을 때는 3월 13일 선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국정농단의 본질은 그러니까 반대 의견 쪽은 본질은 흐트러지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게 지금 장 교수님 말씀대로 피의자 신분을 바뀔 수 있겠지만 본질이 흐트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또 상황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이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고영태를 둘러싼 시각 그리고 이번에 고영태 파일 2,000개
둘러싼 시각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하고 예. 국회 탄핵소추당과 정반대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다라고 예. 얘기하고 한쪽은 아니다, 사기 치정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성격과는 다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 결정이 언제 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이거를 지금 증거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증거 채택을 하면은 다음에 무슨 수순이 또 벌어지냐면은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2,000개 되는 파일을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요구를 하면 굉장히 그건 합리적인 요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은 이달 23일까지 양쪽의 최종 정리서를 다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 어떤 선고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8인 체제에서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7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7인 체제가 되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2명만 반대리도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7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겠느냐는 거죠. 한쪽은 촛불 민심이 수용하겠느냐, 또 한쪽은 태극기 집회가 수용하겠느냐라는 이제 중대한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된다. 이 부분으로 좀 흘러갈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은 또 나중 문제고 뭐 같이 맞물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행이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사기치정이냐 국정농단이냐. 사기치정으로 더 들여다보게 된다면 국정농단이 이 판이 좀 뒤바뀔 수 있는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헌재에서 우리가 탄핵을 하는 것은 사법적인 절차가 저는 끝나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지금 탄핵이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게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검찰처럼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물론 자유심증주의라는 그런 원칙이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뭐 구체적성보다도 대략적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직무상 위법을 했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팩트를 확인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고영택 씨의 어떤 녹취록이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고영태와 최순실은 한 몸통이라고 봅니다. 두 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차은택의 어떤 아이디어, 머리를 빌려서 차은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업에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이런 것들을 지금 범행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재에서 구체성 있게 다시 판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고영태 씨하고 또 녹취록 파일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고영태 씨는 과연 의인이냐 아니면 공범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최순실 씨의 행동책 역할을 한 거니까 공범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영태 씨도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초반에 이제 그 네. 고영태 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게 많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장 교수님 말대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네. 그 어떤 그 증거에 대한 신빙성 이런 부분들이 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금 그런 것들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이제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이제 보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 얘기인데 이번에 2,000개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고영태 씨가 자기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네네. 짜가지고 최순실 씨가 가져온 예산을 빼돌리려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또 보면은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양날의 칼이에요. 양쪽에 다 도움이 주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1차 수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특검은 어떻게든 뭐 2월 내에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좀 유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특검도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구속영장을 조사를 했으면 구속영장을 저는 당연히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기각될 경우에는 삼성뿐만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과 뇌물죄 관계 또 기타 다른 기업들의 어떤 수사 이런 걸 전혀 앞으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여기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오늘 내일 다시 재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그 대면 조사 여부는 어떻게 왜냐하면 예. 그 합병 기존의 구속영장 청구는 합병 전에 대통령과 만났고 그리고 나서 35억을 정유라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승마 그 비타나 5죠.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한 것을 뇌물죄로 봤는데 지금에는 이제 누구야 청와대 그 비서관의 그 수첩이 다시 추가적으로 발견이 돼서 거기에서 나온 안종범 수석의 네. 그 수첩에서 거기서 보면 그 공정위에서 사후에 다시 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만주에서 5천주로 줄여줬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1억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네. 이것이 상당히 저는 예.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 압수수색 관련해서 행정소송도 들어갔고 내일쯤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 결과도 좀 대면 조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미치리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이미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네. 봅니다.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검찰 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검찰이나 특검이나 그리고 헌재나 똑같이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지는 않겠다. 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죄이면 당당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그런 자세를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거 그 반열에서 그리고 언론에 누가 노출했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특검하고 지금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여기에다가 특검이 또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좀 더 뭔가 우위에 서기 위해선 반전을 꾀하기 위해선 대면 조사든 변론 조사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심리라고 좀 저희가 그 대통령 측의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해 봐야 될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에 네.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 그리고 진술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을 하면은 답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바로 거부하면 안 되니까 구실을 찾아가지고 피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예.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하나의 패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받겠다고 해가지고 구실을 잡아서 거부하고 지금도 결국은 일자하고 장소가 공개됐다는 그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는 검찰 조사를 이제 피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일이죠. 15일 날 행정처분, 일단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거든요.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시설이고 또 여러 가지 기밀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민할 텐데 양쪽을 다 절충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제3의 절충 방법이 뭐냐면 일단 특검이 구체적으로 압수수색할 목록을 적시를 하면은 그거를 청와대에서 받아주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수사기한 연장도 그렇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이제 박 대통령 그 탄핵 소추안 심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이제 2월 20일 최종 증인 신문, 3월 13일 이전 탄핵안 인용 결정 이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의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두 분의 간단한 예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뭐 예상대로 5월에 벚꽃 대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고영태 파일이 나왔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리인단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리인단 사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아직 23일 준비 서면을 낼 아직 상황이 안 됐다. 이렇기 때문에 대리인단 측의 입장에서 보면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못하게 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 7인 체제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7인 체제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것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선 일자 자체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본적으로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카드가 굉장히 많은 게 방금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일단 지금 고영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채택이 됐고 앞으로 또 증인으로 또 채택을 요구하고 또 변론 기일을 또 연장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뭐 집단 사퇴 카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 현재 출석 카드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카드들 다 감안하면은 현실적으로 3월 13일 이전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대충 개인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제 3월 이게 13일 이후로 넘어가면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후임 재판관 이제 지명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가지고 또 만약에 그 7인 체제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어떤 유고가 생긴다든지 예. 사임을 해버리면은 정족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도로 전국 혼란으로 이어지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정미 재판관 대행도 헌법재판소 대행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사실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면 굉장히 혼란해지고 전국이 불안해지는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애초에 만약에 3월 13일 이전에 뭐 결정이 돼서 4월 말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굳건한 상황에서 뒤를 쫓고 있는 그 후발 주자들이 조금 시간이 촉박한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간을 번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연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들이 더 어떻게 보면 반가울 지지율을 수도 높일 수 있겠네요. 있는 그런 어떻게 좀 부분도 봐야 있을까요? 될까요? 문재인 대세론이 뜨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예. 하고 민주당에서 후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 체제로 가서 탄핵을 조기에 종결시키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이 뜨고 이 모든 수혜를 문재인 전 대표가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탄핵이 연기가 되고 그리고 이 판이 유동적으로 바뀌면 대선판 자체가 뒤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뒤틀릴까요? 어떤 형태로? 예상해 문재인의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뒤쫓는 안희정 지사가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이 사이가 또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서 대부분 어떤 촛불 민심은 탄핵이 조기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런 표심은 완벽하게 지금 뭉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대했던 것이 틀어지고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이 언제 이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대보다 실망이 훨씬 커지고 그랬을 때 내부적인 동력이 확실히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보면 대선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뭐 나름 그 선두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뭐 대세론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일단 퍼센테이지가 대세라는 말 쓰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많아서요. 어쨌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변수라고 하는 것들, 좀 위험할 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탄핵 인용이 늦게 되는 경우, 인용이나 그 결정이 늦게 되는 경우일 텐데
그렇게 된다면 문 전 대표에게만 더 피해가 갈 거고, 그러니까 피해라기보다는 좀 더 상당히 지지율이 있어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이런 쪽으로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탄핵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 자연스럽게 대선이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조기 대선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제일 유리하고. 그런데 이 제일 유리한 판이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주자는 손해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가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기 대선하면은 자기가 승률이 굉장히 높고 거의 확실한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범여권이 현재 지리멸렬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기 대선하면 이 지리멸렬해 있는 범여권이 결집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3지대 정계 개편론도 위험 요소인데 제3지대 정계 개편론이 이루어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만 되면 거의 이기는 현재 상황인데 네. 민심의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그런데 현재 또 조기 대선할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도 변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 대선 길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여권 또는 제3지대 정계 개편도 여러 가지 시간을 벌 수가 있고 특히 그리고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현재 조기 경선을 해버리면 그걸 뒤엎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문재인 촉박한 그렇죠. 한 면이 없다는 80명의 거죠. 현역 의원을 쥐고 있고 또 모바일 군단 10만 명을 넘게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길어지면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서 또 판이 출렁이면은 특히 호남에서 호남의 민심은 뭐냐면은 문재인 주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될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확실성이 생기면 야 이렇게 되면은 확장성이 떨어진 문재인 주자보다 오히려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성이 튼튼한 안희정을 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하. 마음을 바꿀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런 점에서는 종합적으로 문재인 주자가 제일 손해를 보는 경우죠. 호남 민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질문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호남 민심 저희 그 성수환 기자의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호남 민심은 정말 지금 그 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될 사람한테 간다. 될 사람을 찍는다. 아까도 아주머니 말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어질 경우에는 안 지사가 유리하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호남 민심은 스탠바이 중입니다.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지난 4.13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서 일단 집토끼가 완전히 결박돼 있는 이런 상태고 대선 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진보라는 소위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명맥을 이어갈 주자가 누군지를 선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유동성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등장을 할 텐데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호남 표심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기회를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안희정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경선 중에 있지만 이 경선 자체도 탄핵이 늦어지면 이것도 이상한 모양으로 좀 변질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호남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국당, 한국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대항적인 그런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해왔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역대 대선과 똑같은 반열에서 저는 치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호남 표심은 뭉쳐있고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첫 국무총리를 인선할 때 지역 탕평 총리론을 펼치겠다. 이른바 호남에서 총리를 선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희정 견제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요. 그 거부감의 근거는 호남 홀대론입니다. 네. 문재인 주자가 비서실장 할 때 굉장히 호남 인사들을 배척했다. 이제 본인은 오해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주자가 구체적으로 호남 총리론을 얘기한 건 아니죠. 지역 탕평 총리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영남 총리는 아니겠죠. 본인이 영남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제 충청도 겨냥할 수 있고 호남도 겨냥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호남 총리론을 겨냥한 건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의 그런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호남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충청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 첫 번째 호남에서 역전이 될 경우에 충청에서 또 역전이 되면 문재인 이른바 대세론이죠.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예상을 뒤엎고 이인재 대세론, 하나갑 대세론 다 뒤덮고 광주에서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후보가 되고 또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겨냥해서 지금 안희정의 지금 계속되는 도전을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지금 예비 후보 등록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했지만은 문재인 주자가 주장하는 게 촛불 전국에 집중하자, 탄핵에 집중하자, 대선에 뛰어들면 흐트러진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예비 후보를 등록한 이유도 결국은 안희정 지사의 맹추격을 의식한 그런 결과로 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호남 민심은 되는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뽑았다는 얘기죠. 네. 선택했고 지금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고 네.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욕이 아니고 이제 심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짐승 발언을 하면서 네. 2012년 때 대선 때 문재인 대표 측을 안 도와줬다는 주장은 짐승마도 못한 거다라고 하면서 좀 각을 세웠는데 제 얘기는 이 입장에서 호남 민심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든 국민의당이든 어디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둘이 손을 잡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보면 예. 국민의당이 호남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지도력,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그런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포섭하지 못하고 국민의당에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 통합을 하지 않으면 대권에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앞으로 후보가 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보수 대 진보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이라든가 기존의 새누리당 세력이 다시 뭉쳐가지고 유력 보수 후보를 만들어내고 예. 문재인 후보가 떠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야권 분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호남이 이것을 지금 따질 겁니다. 마지막에 여론적 지지를 놓고 문재인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35%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5%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 사퇴해라.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 분열의 책임을 누가 질래? 이런 것이 틀림없이 역대 대선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는 것은 좋지만 겨냥을 하되 본인이 여론적 지표가 안철수 의원과 비슷하게 가면은 87년 대선처럼 1로 삼김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형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 지금의 형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그러면 야권을 미는 지지자들은 빨리 야권 통합을 해라.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내가 야권 분열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나 하면은 또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압박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이제 대선이 언제 치를지는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야권 분열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 그런 것을 사전 정지 자격이 필요하다. 어쨌든 뭐 네. 통합이라든지 지역 민심이 일단 열세 쪽으로의 어떤 사퇴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네, 예. 제가 교수님 말씀에 조금 부연하자면은 이번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열심히 도와줬다. 이렇게 강하게 이건 처음 본것 40회나 같아요. 했고 예. 공동 유세도 3회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고맙다고는 안 하면은 정말 짐승만 또 못하다. 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한 이유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야야로 붙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대선 때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민심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주공산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포인트, 그리고 본선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본선에서는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 호남 지역 적합도가 40% 나왔고 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30% 나왔거든요. 그렇죠. 10% 포인트밖에 아니에요. 이건 엄청 좁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주자 같은 경우 합치면 두 사람이 합친 게 이기는 걸로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호남 민심이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문재인 주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된다면. 때 호남은 그러면 그때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또는 문재인 대 안철수의 야야 대결 구도가 있어요. 예. 그럼 호남은 선택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선택을 바꿔가지고 안철수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계속 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겠네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마음의 안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둘 수 있는 것은 바른정당이 있다는 겁니다. 보수당도 분열돼 있기 때문에 야권도 분열해도 나중에 가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끝까지 또 합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보수는 마지막에 합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 이제 예. 자유한국당이죠. 이른바 오늘부터 반성 투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세력 결집을 촉구하고 뭐 바른정당과 또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성 투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그 길고 긴 지금 탄핵 그 예. 최순실 사태 지금 혼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난 것이 아닌가 네.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반성투 해야죠. 석고대죄 해야 되고. 좋은 그러나 말 못 뭐 들어도 스스로 해야 된다.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각각의 어떤 세분화돼서 하는 권력이 나눠져 있는 협치의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이 잘못한 것 책임도 있지만 언제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적인 절차는 따로 별도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보수 정당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자유적인 가치를 하는 것이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평등적인 가치라는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이죠 현재. 예.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만이 뚝에 물이 고여서 물이 흐르지 않고 건강하게 가는 것이죠. 출렁거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수당이 저는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당명도 바꾸고 또 쇄신도 하고 반성도 하고 들어주지 않아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회초리도 얘기죠. 예. 들고 해고 또 국민들을 한 번 더 속아보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성은 정말 뼈를 깎는 예.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당명을 바꾼다고 화장을 한다고 본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본질이 바뀌려면은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해야 되고 기존의 모습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자기들이 반성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라면서 계속 선동하고 대선 주자들도 그리고 강성 친박들도 여전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도 행동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예. 지금 사실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2차 탈당도 가능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새가 두 날개로 나르지 않습니까? 진보만 있어도 안 되고 보수도 바로 세야 되는데 지금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는 200년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참다운 보수 가치를 두고 보수다운 100년, 보수. 200년 예. 그런 가는 정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